이런 인생 싫어. 우리가 서양윤리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서양윤리 이론. 그 서양윤리 이론 중에서 칸트의 의무론을 쭉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벤담 밀. 뭐 이 새끼들아? 네. 공리주의를 봤죠. 공리주의. 그리고 공리주의에는 벤담 밀의 행위공리주의 그리고 규칙공리주의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 어디까지 봤냐면 맥킨타이어의 덕윤리까지 봤었어. 맞지? 맥킨타이어의 덕윤리까지 봤었어. 맥킨타이어는 덕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었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하려는 태도는 잘못됐다. 저 칸트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자들 얘네들은요. 행위 자체를 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선악을 다 분별하려고 했거든.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 각자를 판단해 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살인은 무조건 악. 우리 이순신 장군 뭐 했어? 살인을 저질렀죠. 엄청 죽였죠. 그러니까 무조건 악.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얘기야. 이해돼요? 살인이라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내는지 이걸 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하자. 공리주의 이것도 그냥 뭐 행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값이 뭐가 더 크냐 계산해가지고 선악 분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순신 장군 어느 시대 사람이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람이야. 사회적 지위는 뭐였어? 수군 통제사였다고. 시대 배경은 전쟁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이었죠. 맞죠? 어떤 마음으로 이 일본군을 죽였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아니, 조선의 수군 장수가 임진왜란의 전란 시기 때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적군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까지도 그런 어떤 승리를 이끌기 위해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어. 이걸 어떻게 욕하냐고요.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중시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성적으로 행위를 중심으로 선악분별 기준 정해져갖고 행위를 기준으로 선악분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중시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시대의 배경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에 속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자. 알겠죠? 이게 덕윤리였죠. 기억납니까? 좋아요. 이제 이 덕윤리까지 봤으면 배려윤리하고 자연법 그 사상하고 두 개를 볼 건데 오늘 요거만 보면 끝이에요. 먼저 자연법 사상을 정리해 볼게요. 자연법 사상. 자연법 사상. 봐봐. 자연법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돼. 자연법이 뭘까요? 봐봐. 우리 세상의 우주의 질서와 흐름은 정말 완벽한 완전한 조화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정말 어쩜 이렇게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순 없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조화로움이에요. 우주의 이성, 이런 이성에 의해서 짜여졌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 너네 이 자연의 흐름과 질서가 정말 우연적인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런 식으로 자연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생태의 조화, 이 기후의 어떤 완벽한 어떤 위도, 경도, 그리고 자전과 공전의 어떤 조화로움 속에 그 맞물려 흘러가는 계절의 변화와 흐름, 이 모든 것들을 흘러봐봐. 한번 아울러 봐봐. 어때? 누군가가 설계해서 짜놓은 것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조화로 되어 있다고. 이해됩니까? 종교적으로는 그게 아마도 뭐가 되겠지? 신의 섭리 같은 또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 신의 뜻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그냥 뭐 우주의 이성, 조물주의 이성, 우주의 이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 그 우주의 질서, 우주의 이성에 의해 짜여져 있는 세상의 흐름을 영원법이라고 부르거든. 다시 뭐라고? 영원법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영원법. 이걸 종교적으로 풀면 뭐고? 신의 섭리, 신의 뜻 같은 거야. 영원법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영원법의 그 신의 뜻의 일부가 바로 뭐야? 이 자연의 질서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이해 안 돼? 사실 신의 뜻, 이 영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이성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도 존재할 거야. 자연의 법칙 이전부터 있는 법 같은 거니까. 의지 같은 거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자연법은 그 영원법적 질서의 뭐야? 일부죠. 영원법의 일부죠. 이 자연법의 질서는 인간은 인식할 수 있어. 뭐를 통해 인식하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어. 그잖아. 생태 질서라든가 위도, 경도 그리고 공전, 자전에 의해서 이 계절의 변화, 남반구와 북반구의 어떤 이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이건 누군가가 짜놓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완벽한 조화로움으로 흘러간다고. 이런 걸 우리는 이성으로 인식하지. 이 자연의 법칙을.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말뜻 이해됩니까? 야, 그럼 봐봐.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의 일부인 이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은 어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무엇이야? 이건 뭐 신으로 설명하든 뭐로 설명하든 이거는 어찌됐든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무엇이라고 이건. 인간이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무조건 따르고 순응해야 하는 지켜내야만 하는 법칙이라고. 말뜻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법의 이 자연의 어떤 흐름,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는 영원법의 일부로서 뭐 신이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이거 완벽한 조화로움과 태초의 무조건적 질서니까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무조건적 의무로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해해.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은 자연적 경향성으로 드러나고 있지. 뭐로 드러난다고? 잘 들어. 자연적 경향성을 어디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누가 자연적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야, 저번 주에도 누구? 그러니까 누구? 누구? 칸트죠. 얘들아, 3번 수업했어 이거. 할 때마다 저 새끼 뭐 했던 걸 또 해? 모르잖아. 칸트는 겉으로 볼 때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행위. 첫 번째 뭐였죠?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 기억나? 자연적 경향성이 뭐였는데? 칸트가 해석할 때 자연적 경향성이 뭐였는데? 쾌락을 쫓고 고통을 회피하는 인간의 경향.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감정적 경향이죠. 쾌락, 고통이 감정이니까. 인간의 쾌락을 쫓는 경향, 고통을 회피하는 인간의 경향, 이런 것들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거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남을 도왔어도 선이라고 말 안 해서 칸트는. 쉽게 말하면 나 쾌락, 나 즐겁자고 남을 도왔어. 이거는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칸트가 볼 때 자연적 경향성은 뭐야?
칸트가 볼 때 자연적 경향성은 뭐야? 쾌락을 쫓는 인간의 경향이야. 알았지? 근데 자연법 사상가들이 설명할 때 자연적 경향성은 전혀 달라, 뜻이. 전혀 다르다고, 뜻이. 알았어? 이 자연적 경향성은 뭐야?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야. 다시 보라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야. 이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야. 자연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어. 어떤 게 있지? 자연에는 어떤 경향이 있지? 첫 번째, 모든 자연 만물은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거나 또는 그러지 않아. 죽으려 하지 않아. 알겠죠? 아주 작은 어떤 날파리 하나도 내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뭐해? 살겠다고 생 지랄을 떨어 애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모든 것들은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되십니까? 또 자연의 경향을 잘 들여다보면 무조건 암수의 교배가 일어나. 다시 뭐라고? 암수교배. 암수의 교배야. 암수수 교배 이런 거 없어. 알겠죠? 야, 그 갈피 있는 수컷 사자끼리 막 부비적 말이 안 되지. 지들끼리 왜?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아, 이해됩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지.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종족 보존의 본능. 다시 뭐라고요? 종족 보존의 본능. 모든 생명체들은요, 다 종족을 보존시키고자, 번식시키고자 하는 본능을 다들 가지고 있어. 이해가 되나? 되죠? and 인간에게 주어진 경향성인데 이것도 자연적인 거야. 뭐? 선을 행하려 하고 악을 피하려 해. 알겠죠? 이것도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경향의 하나라고 보지. 이런 걸 인간은 뭐로 인식해? 이성으로 자연이 갖고 있는 기본적 경향성들을 인식해. 이게 자연법이야. 그리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 알아듣겠지? 그래서 자연법 수상가들은 뭘 반대하게? 동성애를 반대해요. 뭘 반대한다고요? 동성애를 반대해요. 동성끼리 부비적 이거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연적 경향성 위반하는 거야. 이해돼요? 얘들아, 이런 자연법 사상가가 누군데 대표적인 사람? 에피쿠로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뭐 한 사람이지? 신학대전 쓴 사람 아니야? 그 종교.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크리스티교의 거의 원전을 만드신 분들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볼 때 자연법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야. 영혼법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자연적 질서로 드러나고 있고 이건 자연적 경향성으로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따지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니까. 그 일부가 자연적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아, 알아듣겠냐? 알겠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영혼법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죠? 아, 이해가 되나? 그래서 선을 행하라 말하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해요. 맨날 고척교회에서 이 팻말 두고 앞에서 동성애를 하지 맙시다. 알겠지? 동성애 반대 서명 이거 뭐 무슨 사인하세요. 맨날 서명 그 받두만. 내 말 이해됩니까? 돼요? 저 멍 때리지 말고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지금도 머리로 그리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뭘 그려? 잠깐만. 지금 무조건적 의무? 야, 이거 의무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떠올라야 정상인 거야, 이거 지금. 나중에 그래놓고 두 개 막 문제 나왔어. 알겠죠? 잠깐만, 무조건적 의무 자연법? 야, 이거 의무론이라 하는 얘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지를 떨고 자빠졌다니까. 내 비교해 줄 테니까 잘 봐. 나봐. 두 개 상당히 비슷해.
칸트 의무론하고 자연법 사상은 뭐가 비슷할까? 절대적인 진리관, 의무론 이 두 가지가 똑같아. 절대적 의무관, 절대적 진리관, 의무론 이 두 가지가 완전 똑같아. 나봐. 칸트 뭐라고 말하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무조건적 의무가 있어. 다시 칸트 뭐라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무조건적 의무가 있어. 그걸 우리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지. 실천 이성으로. 돼요 안 돼요? 네. 그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이성으로 인식한 무조건적 의무가 어떤 거지? 칸트가 볼 때? 도덕 명령, 정업 명령들이지. 돼 안 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알겠죠? 이런 식의 도덕 명령들이지. 잘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무조건적 의무가 있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무조건적 의무를 뭐로 인식해? 칸트. 아우 나 좀 들어라. 좀 힘들다. 아우. 내가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안 듣기 때문에 그래. 좀 들으라고 좀 제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무조건적 의무가 있다고. 그걸 뭐로 인식한다고 그걸? 실천 이성으로 인식한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무조건적 의무가 얘는 뭐로 존재한다고? 도덕 명령 형태로 존재한다고. 뭐로 존재한다고? 도덕 명령. 살인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도덕 명령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해돼요? 얘는 뭐가 똑같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무조건적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거 뭐로 인식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무조건적 의무를 얘 뭐로 인식해? 이성으로 인식해. 똑같다니까. 근데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무조건적 의무가 얘는 뭐로 존재해? 도덕 명령이 아니야. 어? 약속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라는 도덕 명령이 아니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절대적인 의무는 뭐로 존재해? 자연적 경향성으로 존재해. 뭐로 존재한다고? 자연의 그러한 경향성으로 존재해. 이것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이성으로 인식한 무조건적 의무란 말이야 이게. 절대적 의무라고 그게. 이해됐어? 지은이 둘의 공통점 뭐라고? 절대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고 의무, 절대적 의무가 있어. 또 그걸 이성으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어. 이게 둘 다 똑같아. 뭐로 인식한다고? 이성으로 인식한다고 그걸 다. 그리고 절대적인 무조건적 의무가 있다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무조건적 의무가 있다고. 이게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그 절대적 무조건적 의무가 얘는 뭐로 존재해? 도덕 명령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얘는 그게 뭐로 존재해? 자연적 경향성으로 존재해.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은 뭐라고? 선의 근거가 될 수 없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해석이 다르다니까. 자연적 경향성 자연의 그러한 법칙이 아니야. 얘가 볼 때 자연적 경향성 쾌락을 쫓는 인간 경향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선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얘가 볼 땐 자연적 경향성은 뭐야? 그 자체로 무조건적 의무로 지켜야 될 이성으로 인식한 자연법적 질서야. 자연적 경향성은. 얘가 볼 땐. 아, 알아듣겠어? 이 정도까지 하고 그냥 대충 자연법상 자연적인 걸 지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맨날 틀리죠. 맨날. 둘 다 뭘 중시해? 이성적 사고를 중시해. 둘 다 절대적인 의무 있다라고 생각해. 이해되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 자연법 세상가들은 자연적 경향성은 그 자체로 무조건적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야. 알겠지? 자연적 경향성이 자연법이거든. 알았지? 반면에 칸트는 뭐야? 자연적 경향성은 인간의
쾌락을 쫓는 경향이라서 이런 것에 기초에 한 행위는 선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 감정적인 거니까. 말뜻 이해되나? 알겠지? 전혀 해석이 다르죠.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해석이. 알았지? 니네 학교 내신 문제야. 니네 학교 내신 문제야. 자연법은 영원법이다. 자연법은 영원법이다. 1번 보기였어 이게. 3번 문제 1번 보기. 자연법은 영원법이다. 자연법은 영원법이다. 틀렸죠. 영원법 그 자체가 자연법하고 완전 이코르 관계는 아니죠. 영원법의 일부라니까. 영원법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태초의 모든 만물의 탄생으로부터 거슬러 모든 것을 짜놓은 게 그게 신의 의지 영원법 같은 거고 그 일부가 우리의 자연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법 우리의 자연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모든 마지막까지의 질서들이 다 아울러져 있는 게 그 안에 녹아 있는 게 영원법이고 그 중에 우리 현실의 자연적 질서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자연법인 건데 알겠죠? 그럼 자연법은 영원법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코르 관계는 아니죠.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 자연법은 뭐라고? 영원법의 일부라고 써놨잖아. 이해되죠? 근데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의 일부라도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자연적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자연법적 질서니까 이거 말고 인간이 어떻게 알아? 인간이 하나님은 아닌데 어찌하니 그걸. 알았지? 되죠? 그런 생각이죠. 자연법 세상 정리된 것 같죠? 베레율리 보겠습니다. 베레율리 그러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길리건하고 나딩스야. 누구라고? 길리건하고 나딩스야. 길리건하고 나딩스. 길리건 나딩스의 베레율리는 잘 봐봐. 길리건 나딩스의 베레율리는 일단 이런 생각이야. 근대 사상가들 칸트나 공리주의 같은 이런 근대 사상가들은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바로 세우려고 했죠. 어떤 상황에도 명쾌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이성적으로 세우려 했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세워서 그것에 따라 선악을 명쾌하게 분별해내고 선한 행동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상을 주고 악한 행동에 대해선 벌을 내리고 이러면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안 하려 할 거 아니야. 선한 행동을 다들 하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은 바로잡혀 가겠지. 이해돼요? 네. 돼 안 돼요? 그래서 명쾌한 이성적으로 분별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명쾌하게 선악을 분별하고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벌을 통해 사람들을 선한 행동으로 이끌어내면서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자. 이게 근대 사상가들의 생각이야. 알겠죠? 이런 윤리를 길리건이나 나딩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성성의 윤리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남성성의 윤리. 그래서 이런 윤리를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정의윤리라고도 불러. 뭐라고 한다고? 정의윤리. 정의 부정의를 명쾌하게 나눠서 상 주고 벌 주고 세상을 바로 세워. 이게 정의윤리야. 알았지? 네. 보통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이래. 아버지들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는 나도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좀 하소연을 좀 해보고 싶어. 대화가 안 돼, 아빠는. 알겠죠? 그지? 아빠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잘못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이거야, 아빠는. 잘못했지.
새끼야 그럼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 알겠죠? 아빠는 이거야.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억울함도 있고 약간 자기 불쾌함도 있고 알겠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사과할 건 사과할 건데 알겠죠? 그래도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알겠죠?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통에 공감을 잘 안 해줘 아빠들은. 보통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빠한테 보통 얘기 안 하게 돼요. 누구한테 얘기하게 돼요? 그렇지. 그럼 엄마는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를 들어요. 그랬구나. 우리 잘못은 한 건 알아? 근데 다 들어줘. 알겠죠? 그래, 그땐 네가 기분이 그러겠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대화가 된다고 엄마는 공감도 하고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하고 알아듣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긴 한단다. 이렇게 같이 옆에서 또 달래주기도 하고 힘도 북돋아 주고 그지? 근데 아빠들은 그게 아니야. 알겠지? 뭐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선악만 보니 판사야? 맨날 앉아가지고 판결만 내리려 그래. 알아듣겠죠? 나봐. 베레율리는 이런 근대에 명쾌한 이성에 의해 세워진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고 상벌을 내리고 세상을 바로잡아. 이런 남성성의 윤리 이것만으로 세상을 바로잡기는 어려움이 크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 진정한 윤리는 현대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이 현대적인 윤리를 여성성의 윤리고요. 무슨 윤리? 여성성의 윤리고요. 이런 윤리를 배려 윤리라고 부릅니다. 야, 우리 여성 동무들은 어때? 응?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선하게 분별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을 세워 이런 거 안 해. 감정적이야. 여성들은 상당히 감정적이지. 됩니까? 환승연애? 그거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한의산의 원규 지현, 원규하고 지현이 걔네가 그렇더만. 원규가 그래요 애가. 알겠죠? 애가 이렇게 딱딱 부러지기만 해. 여자애가 그때 기분이 어땠고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자고 맨날 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기분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맞아야 들려요. 맞지? 남성성이 그런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따뜻한 감정에 비추어서 좀 뭐 해보고 공감해보고 상대방의 배려,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풀리는데 이해됩니까? 이런 윤리성이 바로 여성성의 윤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선악을 명쾌하게 칼로 무자르도 분별해가지고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거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알겠죠? 설득해내고 이런 과정들 알겠죠? 이 속에서 보다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길리건 라딩스는 남성성의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니네 그 왜 이혼 숙녀 캠프 보시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역할 교환 검사라는 걸 하죠. 역할 놀이. 왜? 처음에 앉아가지고 남자 측에서 아내의 문제점 테이프 틀고요. 아내 측에서 남편의 문제점 이렇게 테이프 틀고요. 그리고 서로 잘잘못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해요. 근데 딱딱하게 잘잘못 논의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는 파국밖에 안 달아요. 알겠죠? 파국으로 다 가자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 어떤 뭐 규칙 사유를 몇 대 몇으로 논하느냐 이 문제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둘의 입장을 서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게 역할놀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 어떻게 바라보일 수 있는지를 서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한번 따뜻하게 뭐 해보는 거야. 공감해보고 감정이입해보고 나라도 저 때는 기분이 나빴겠다 느껴보고
알겠죠? 배려해보자고 서로. 용서도 해주고. 알겠죠?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기도 한다니까. 이해됩니까?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으로 세상에 바로잡히지 않아. 알겠지? 이런 여성성의 윤리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길리건, 나딩스 둘 다 페미니스트거든요. 뭔지 알죠? 여성 자유운동가들. 그 중에서 나딩스로 가게 되면 나딩스는 좀 심해져. 여성 우월주의자야. 다시 뭐라고? 남성성은 뭐다? 야만적이고 남성성은 한참 저급하다라고 얘기해. 둘 다 여자예요? 네. 근데 나딩스로 가면 그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나딩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배려윤리, 여성성의 윤리가 뭐다? 남성성의 윤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까지. 이해됩니까? 알겠지?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남성성의 윤리만으로 세상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여성성의 윤리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세상에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되십니까? 좋아요.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끝냅시다. 뭐냐면 배려윤리하고 맥킨타이어의 덕윤리하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둘 다 기본적으로 근대 윤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덕윤리도 근대 윤리는 다 어때? 이성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 이거에 따라 선악을 분별해내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개개인의 이성적 능력을 길러서 다들 도덕 판단을 명쾌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바로 설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선악 분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구체적 맥락과 상황에서 저도 멍 때리는 거 봐. 지금 내 누구 설명하고 있어? 맥킨타이어랑 저분.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그 행위자가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시대 배경에 어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성적인 분별이 이런 거 중시하지 않아 얘도.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맥킨타이어 공동체주의자야 개인주의 자유주의자야. 잘 봐봐.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은 뭐로 판단한다는 거야? 이 역사가 어떤 소명을 그에게 부여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인지 이거에 따라 개개인의 도덕적인 특수성을 판단해 주라는 거야. 아니 조선시대 수군장수가 자기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란 상황에서 했던 행위를 살인이라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 이 얘기 아니야. 공동체 역사 속에서 판단하라고. 내 말 이해돼? 한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요. 공동체로부터 도덕적인 특수성을 부여받는 거고요. 알겠죠? 그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인지는 어떤 시대 배경에 어떤 사회에 속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라는 거니까 공동체주의자죠, 이 사람은. 이해 안 됐어? 이 사람이 대놓고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냐? 나는 이 시대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한다. 개개인의 도덕적 특수성은 공동체가 부여하는 것이다. 아휴, 힘드네요. 나는 공동체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나 혼자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나에게 선인가는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부여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어떤 시대 배경에 있는 사람인지 이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지. 나는 거기에 따라서 나의 도덕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말뜻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공동체주의자야.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중시하고 이성적 판단을 그리 중시하지 않아. 알겠죠? 근데 똑같은 부분이 많죠. 이성을 중시하지 않아. 이해돼요?
다음에 어때?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중시해 얘도. 각자 상황들 다 세세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에 용서하는 태도로 알겠죠? 이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명쾌하게 딱 칼로 무자르듯 나누려 하지 말고 상황 맥락을 다 존중하면서 들어주라고. 알겠죠?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되게 중시해. 그리고 얘도 공동체주의자야. 왜 그럴까? 우리는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태도를 서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중시해요. 덕윤리하고 배려윤리 모두 다 구체적인 맥락 상황을 중시하지 그냥 단편적으로 딱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 이런 거 세우려고 하지 않아. 그때그때 구체적 맥락에서 상황에서를 다 중시해. 알겠죠? 또 이성적 판단을 둘 다 중시하지 않아. 따뜻한 감정. 알겠죠? 이런 걸 중시한다고. 됐습니까? 또 둘 다 개인주의가 자유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라고? 공동체적 입장을 대우 중시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매우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둘 다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우리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은 이제 요 뒤에 이어서 우리 책임윤리라는 거 하나 볼 거고요. 책임윤리, 담론윤리, 책임윤리 그것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동양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책 계속 안 가져와도 돼요? 아니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쓸게요. 알았어요. 아니 안 쓴다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